4강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인데, 한국과 일본은 말입니다, 전통사상 신도입니다. 이 신도가 우리의 뭐 도교랄지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원래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뭐 애니미즘이랄지 뭐 토속신앙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자연물, 자연현상 이런 걸 갖다가 신처럼 섬기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상 이제 집어였죠. 지금은 그 천황을 또 집어요. 천황이 죽으면 또 신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존 인물들이 이제 그 신도 속에 이제 이것이 같이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전범들까지 합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 틀 갖추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에도 시대 이후예요. 그때 이제 그 주자학 사상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것하고 만나서 이 교리화되고 체계화됩니다. 근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신도를 갖다가 학교에서 가르쳐요. 물론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그때 상당히 그 성행했던 이제 불교 좀 탄압하고 이 신도를 갖다가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장려하고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일본 하면은 그 전통 사상 신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신도로 이렇게 딱 귀착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불교 이야기인데, 이 불교는 대륙으로부터 건너간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저 위에 그 중국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발원지는 이제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 불교는 백제 때 552년이에요. 이제 전래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하고 신도는요, 일본에서 전통 종교 생활 속에 완전히 믹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종교에서 기원한 이 문화로 생각해요. 이거 뭐 좀 종교 의식은 문화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일본인들이 종교적인 관념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 그냥 이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버린 이 하나의 통합되어진 거, 이거 나는 정상이라고 또 생각을 하죠. 다음은 일본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는 유교가 아주 뿌리 깊게 이제 이 정착이 된 나라고, 일본은 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요, 유교 문화가 왕인 박사가 실은 일본에다가 이제 논어를 갖다가 전한 뒤부터 이렇게 됐어요. 5세기 초부터 이제 유교가 그 야마토가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천황가를 갖다 야마토라고 하는데, 이 중앙 집권 체제에는 유교만큼이나 이렇게 좋은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상을 갖다 주입하면은 중앙 집권 체제가 이렇게 확 확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헤이안 시대 이후에 이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면서 이게 막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주자학도 수입이 되기는 됐는데, 무사 계급이 이렇게 이제 중앙에 서게 되면은 어차피 이것이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건너간 이제 유교 재현의 이제 문집 가운데에서 많이 건너갔지요. 일본 사람이 가장 그 높이 숭상한 것이 퇴계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도 시대 때 그 퇴계 선생의 학풍이 메이지 유신할 때 상당히 그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교 그 충유 사상이라는 것은 이거 옛날에 막부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왕권을 갖다가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유교가 다시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한번 기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는 실은 일본이 같은, 일본은 말입니다, 그 타라 입구라고 해가지고 이 서양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서양의 핵심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항상 그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 상인과 함께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한참 그 성황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금교령을 내리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기를 띠던 그 일본의 이제 카톨릭 요것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박해받은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뭐 4%도 있고 몇 프로도 있고 그렇게 한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 미미한 정도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1868년 이후에 명치유신 이후에는 이 타라이프 하면서요 아주 그 서양을 갖다가 적극 수용을 하게 됩니다. 뭐 질적 양적으로 노벨상이 뭐 일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 사상을 아주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또 그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지향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지향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기적이고 뭐 쾌락적이고 그건 아니다고 그래서 목적에 합당한 한목적이에요.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은 어떤 목적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이 원래 그 처음에 이 피조물로서 만들어질 때 신의 의지하고 신의 목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잖아요. 이 반인륜적인 업보가 있어요. 그 미적 관점,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오점, 사과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입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전통 사상 뭐예요? 뭐 삼신사상이랄지 도교랄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전통 사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시대가 그 옛날에 항아리에다 거기다 물 떠놓고 정환수 떠놓고 빌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산에 가면은 뭐 돌 같은 거 해놓고 빌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전통 사상이 과거에 화랑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뭐 국가에서 장려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지만 일반 사회에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학? 이것도 그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근데 이게 유불선을 갖다 융합한 사상이에요. 인내천 사상이에요. 근데 자세히 봐보면 전통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요즘에 이 강단사하고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네요.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족사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자료가 발굴되잖아요. 여기에 봐보면 전통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구신화 같은 거 봐보면은 우리가 홍익인간하고 경천애인이랄지 이게 실제적인 신화는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민족의 이념이잖아요. 이념. 이거 이념입니다. 건국이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우리의 전통 사상이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렸는가? 이 조선시대 때 이 사대주의요. 그 성리학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전통의 그런 것을 많이 말살시켜 버렸어요. 또 일제강점기 때도 그냥 다 말살해버렸죠. 이거 식민사관으로 이제 말살해버리고요. 그러지만은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때 받아들이는데 뭐 태학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기관 교육기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에 고구려도 전통 사상 없는데도 정말로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정치 통치하는 입장에서 유교는 참 매력적일 거예요. 교육시켜서 자기한테 충성하게 하는 그렇게 편리한 하나의 통치 이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 그때 당시에 실시를 하고 신라 시대 때 뭐 국학이랄지 국자감이랄지 성균관이랄지 이제 유교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아무튼 그 통치하는 데는 유교의 하나의 이념이랄지 이런 것은 진짜 이 기가 막히게 좋죠. 사회 질서에 대한 것 딱 좋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조에서 성리학은요, 그 국가는 참 특별한 국가예요. 이상국가인데,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상국가인데, 엄청나게 많은 유학자를 갖다 배출해서요. 이 전무후무예요. 이황, 이희, 유교연구 그 자료, 여기 심성론하고 이기토론, 기대승, 이 퇴계 선생하고, 이런 것은 중국의 성리학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퇴계학파라고 해서 많은 영향을 주죠. 자, 우리 이제 불교 한번 봐봅시다. 삼국시대 이후에 우리 아주 불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불자를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절간에 가서 보면 다 불자 같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론 뭐 통일시대 신라하고 고려 불교 뭐 이런 것은 뭐 국교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대장경이랄지 이런 문화유산으로 봐보면은 우리가 좀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가 있어도 우리가 배타적이질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간에 가서 다 좋아해요. 그 문화를 갖다가 전부 다 좋아해요.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자,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합시다. 구한말 봐보면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최근에 그 김대건 신부 200주년에 봐보면은요, 세계 유네스코 이 등재를 세계에서 테레사 여사하고 그 성녀잖아요. 그 김대건 신부 두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이거 뿌리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 들어왔거든요. 이때도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민족정신 고취시키고 많이 이렇게 개화시켜줬습니다. 지금에 물론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뭣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대단히 아주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이게 정착이 된데 뭐 30%가 넘은 지표값은 다 달라요. 뭐 30%, 24%, 뭐 40%,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는 나름대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데가 수치를 내가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철학입니다. 서양식 교육은 일본 통해서 왔죠. 우리도 이제 뭐 서양 철학에 대한 것은 질적 양적으로 수용하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켰어요. 서양 철학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아까 경험론은 하나의 자연과학이고 그러니까 학문 영역이죠. 그런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방 이후에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과학기술이 발전됐어. 그러면서 깊은 어떤 인문학자들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그 현대의 새로운 발견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문제점하고 해결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점은 한중일 사상이 근간이 되는 유교 사상은 뭐 행동하는 것이라는 윤리 도덕이고, 도교랄지 신도랄지 이런 것들은 뭐 자연하고 합이라는 것은 참 좋지만은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양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인 미적 가치 이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 구조랄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연과 이렇게 친화가 돼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창조성은 아니에요. 창조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이 발전이랄지 기쁨의 구조가 뭐 그 사람들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생존하는 기쁨은 있겠죠. 그러지만은 발전하는 그 기쁨까지가 정상적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동양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은 뭘까요? 한중일 중에서 그래도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다못하면 아주 기독교까지 이것이 융합돼 가지고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융합되어진 이런 사상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미학에 대한 아름다움과 욕망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동양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일본하고 한국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